자, 이렇듯이 노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이런 얘기도 하나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죽는다 소리 많이 하는 데가 없대요. 아이고 죽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네. 배불러 죽겠다, 웃어 죽겠다. 아니 웃은데 왜 죽어? 웃겨 죽겠다. 근데 네. 외국에는 die 딱 하나면 다 통하잖아. 아,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네. 그래도 네. 병들어 죽는 것보다 웃다 죽는 게 낫겠죠. 그럼요. 네. 자, 그래서 병에 대한 얘기하려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자, 진원종의 천얘기 톡톡. 예. 어서오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보통 허리 통증에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병명이 좀 어렵죠. 척추관 협착증. 말 그대로 풀어보면은 척추가 지나가는 관이 좁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좁아졌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로가 좁아지고 전선이 좁아지고 물길이 좁아진다. 신경이 눌려서 아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네. 발생할 수 있겠죠. 저릴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그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리 디스크하고 달라요? 관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 해부학적 위치도 좀 다르고요. 그 아픈 방법도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일반인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 동네 저 동네 다 사촌이다. 거기서 거기요. 선생님 정확하게 어디가 좁아지는 건가요?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단어잖아요. 정확하게 어디가 좁아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좁아진다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신경이 꼭 꼬리뼈까지 쭉 내려가면서 우리 몸통 사방건대를 내려가는 건데 그 모든 길이 다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통팔달 커다란 8차선 도로도 한쪽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8차선이 4차선이 되는 수가 생기잖아요. 압축이 되고. 그리고 아주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 중에서 척추관이라고 우리 허리 등뼈에서부터 꼬리뼈가 있는 그 허리 한 가운데가 가장 넓은 공간이 되는데 그 공간 안에서 경화라고 해서 인대 부분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후종인대 경화 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좁아지면 그 부분이 또 좁아지게 되죠. 그럼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이 왜 좁아지는 거죠? 보통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노인성,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크죠. 우리 몸에 나이 먹으면서 사방건대에 석회가 침착이 되는데 척추가 지나가는 관 안에도 인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석회화되면서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부드럽게 잘 꺾여야 되는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꺾이면서 이게 좁아지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면 치료법도 있겠네요.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뚫어뻥. 맞습니다. 뚫어뻥. 그러네. 날 비웃었어 지금. 아니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아니 막힌 건 뚫어야지 뭐. 보통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처음 이야기한 건 시술 받는다. 네. 그 다음에 수술 받는다. 그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술 받는다 말은 상대적으로 좀 전신 마취도 안 하고 수술 부위도 좁고 그러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즘은 내시경 아주 마이크로 내시경은 아주 가느다란 관으로 실제로 좁아진 그 부위까지 내시경을 넣어서 그 안에 날카로운 칼을 넣어서 그 좁아진 부분을 조금씩 긁어내는 방법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요즘 그 협착증이라고 해서 디스크도 터졌다 그러고 저랑 매일같이 산책하고 산에 가고 했는데 요즘 도통 안 가요. 그래서 저 혼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협착증이라고 그랬다고 상당히 오랜 기간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1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산으로. 왜 산으로 가면 되지 않냐면 우리가 산을 가면 항상 이 허리를 구부리게 돼 있어요. 배낭을 맨다든지 뭐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가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게 구부러지면 더 아프고 이 사람 항상 펴줘야 되는데 구부러지면 안 되는 걸로 나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주변에 제 계신 분 보면 평지만 걷더라고요. 네, 저는 그 등산을 하지 말고 춤을 배우셔야 돼. 춤을 배우시면 정말 춤이 난 어느 병원에서 나오신 줄 알았더니 어느 교습소에서 나오셨으면 아니 걷는 것도 싫어하는데 춤을 출까요? 아니 정말 춤을 배우면 이 춤은 자세에서 그대로 선 자세에서 자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등산보다는 춤이라든지 스포츠 댄스 같은 이런 걸 갖다가 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게 치료가 좀 치료보다는 좀 나아질 거예요. 예, 우리 몸이 병들고 고장나는 가장 큰 원인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방문의 경첩이 낡고 삐그덕거린다. 그래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대로 고장났으니까 그대로 두면은 계속 녹이 더 쓸어가게 되고 더 나중에는 안 움직이게 되고 삐그덕 소리가 커지는데요. 그 삐그덕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름 몇 방울 치고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면은 그 소리도 안 나고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름 치는 방법이 뭐 약을 먹거나 병원 와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서 적당한 기름을 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꾸 움직이는 거죠.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경찰을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본인이 자꾸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게 뭐 과격하게 체조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무슨 운동을 해야 가장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걷기와 국민체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등산 같은 것도 괜찮은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 말하는 등산은 그냥 동네 뒷산 정도. 배낭을 메고 가야 되는 뭐 2박 3일 그런 등산보다는 그냥 가볍게 세게 하나 물병 하나 들고 뒷산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 등산 그리고 동네 산책 같은 거 많이 하고 또 국민체조 같은 거 많이 하시면서 자꾸 몸을 움직이시면 나빠지는 걸 좀 피할 수가 있죠. 이 방송을 우리 남편이 꼭 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걸으려고 해요. 그냥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뭔가 아프기 때문에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여서 점점 더 아파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뭔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그 순간을 넘어서 어느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몸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육상 선수를 했어요. 그리고 한 40대 후반까지 마라톤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줄넘기를 하다가 공중에서 3회전 돌려서 줄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딱 떨어졌거든요, 땅으로. 그 뒤로 이제 약간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즘에는 마라톤하고 줄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박사님 말씀 들으면 줄넘기는 어떨까요? 줄넘기 자체도 큰 무리는 안 되는데 어느 날 계속 안 하던 분이 어느 날 나 줄넘기 1시간 하겠다 그건 굉장히 무리죠. 근데 오늘 10분, 내일 10분, 한 달 뒤에 20분, 30분 서서히 늘리는 것은 굉장히 전신 운동에 아주 좋기 때문에 괜찮고요. 가장 많이 권유하는 것은 걷기, 수영.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약간 뻑적지근한데 또 막 일어나서 움직이고 일하다 보면 또 저녁에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걷는 거, 운동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톱도 그쵸. 오랜만에 쓰면 잘 안 들어요. 예. 계속 쓰던 톱은 잘 늘거든요. 우리 몸도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편하려고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려고 나태해지면 그래서 몸을 쉬게 만들면은 나중에는 편한 게 아니라 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 전에 운동하시란 얘기. 우리 진원정 박사님 집안의 교훈이 딱 그거 하나입니다. 국민체조합시다. 네. 자, 여러분 국민체조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듯이 노래가 있고 토크가 있고 세상 사는 얘기 속에서 즐거움을 함께하는 유쾌한 톡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병을 숨기는 자에게는 약도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추면은 어떻게 뭘 알아야 그렇죠. 동냥을 하죠. 그렇죠. 귀동냥이라도 해야 또 뭐 아는데 그런 말이 있듯이 이분이 필요합니다 해서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예, 진원정입니다.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서는 가끔씩 혈당이라고 한번 재보신 적 있습니까? 혈당. 좋죠. 아침에 손가락 끝에서 딱 재는데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는 그 혈당 재는 순간 보통 이제 당뇨 측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손가락 끝에서 하는 검사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 말고도 당뇨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은 보통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피 검사를 통해서 당뇨 환자들한테 가장 신경을 써서 검사하는 게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데요. 혹시 당화 혈색소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화 혈색소, 혈색소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피를 뽑아서 보면 그 안에 혈색소라고 그 빨간 걸 말하는 건데 그게 당화. 우리 그 옛날 약 중에 당이정이라고 아시죠? 설탕이 입혀진 약을 당이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당화, 혈색소가 당뇨에 설탕이 묻어있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당화 혈색소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최근 2, 3개월 사이에 이 사람은 혈당 조절이 좀 안정되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되면 그 당화 혈색소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사이에 혈당 조절이 아주 양호하게 잘 조절되면 이 당화 혈색소가 떨어지는데 보통 아침에 재는 손끝에 재는 거는 그 시간 그 전날 뭘 먹었는가, 내가 1시간 전에 뭘 먹었는가, 30분 전에 빵을 먹었는가, 국수를 먹었는가에 따라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근데 당화 혈색소는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오늘 재는데 오늘 아침 내가 밥 먹고 왔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측정을 하게 되는 거라서 2개월에 한 번씩 측정을 하면서 이 사람 당뇨 패턴이 조절이 잘 되고 있는가. 이렇게 병원에 와서 거짓말하면 안 통합니다. 그러면 그게 높아졌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아니요, 당화 혈색소가 높아지면은 이 사람이 당뇨 조절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이요법도 안 한 상태고, 약도 제대로 안 먹은 상태고, 운동하라는데 운동도 안 했고, 근육을 만들었는데 근육도 안 만들었고, 이렇게 환자가 와서 저 약 잘 먹었는데 운동 열심히 잘했는데요,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요, 해도 당화 혈색소 측정을 해보면 다 나타나요. 그게. 근데 나는 이거 보면 집 사람이 막걸리를 한 잔씩 먹지 말라고 막 성질을 빽빽 내는데 그 정말 그 막걸리의 안에는 뭐 설탕도 들어가고 뭐 이거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당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기나요? 일반인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설탕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근데 혈당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당뇨는 아니에요. 이게 막걸리도 안에 당분도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손끝에 하는 혈당을 측정을 해보면 그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당뇨가 없는 사람이면 2시간 있다 다시 측정을 해보게 되면 정상으로 떨어져요. 100 정도는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조절이 불완전한 사람을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히 하시는 말씀이 설탕을 섞어 그 모 방송에서 이거 막 붓잖아요. 네. 요리에다. 당뇨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물론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당뇨를 일으키지는 않고, 보통 저한테 물어보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탕 하나도 먹으면 안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전 그래요. 하루에 사탕 하나 정도 드셔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드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날마다 먹고 습관이 되고 아침, 점심, 저녁에 먹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단 거를 무지하게 좋아하고 계속 많이 먹게 되면은 당이 없는 사람도 그 당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을 조절하는 건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하는 건데, 인슐린 분비가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나왔는데 우리 몸 각 근육에서 세포에서 인슐린이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혈당이. 그러니까 단 거 많이 먹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죠, 그거하고는. 당뇨가 전에는 나이 드신 분이나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소아 당뇨도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임신성 당뇨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 나중에 태어났을 때도 혹시라도 그 아이한테 유전이 그게 당뇨 유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가족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00% 유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완전 유전이 아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명확히 이게 원인입니다 하고 100%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임신성 당뇨에 걸렸던 분들은 나이 먹으면서 당뇨로 다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 위험이 있으신 분들이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는 이유는 우리 몸의 근육이 소모하는 에너지 대부분 당분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내 몸에 당이 높아졌다. 그 당이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데, 당이 높아졌는데 쓸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 당에 딴 일을 할 여유가 없잖아요. 소모가 돼버리니까. 넘쳐나는 당을 소모하는 부분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 남자분 근육 우락부락한 사람들은 좀 당뇨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죠. 선생님, 그 당이 심한 분 주변에 있는데 시력이 굉장히 나빠지시더라고요. 그것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당뇨 합병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걸로 친다면 눈에 오는 합병증과 콩팥에 오는 합병증 이야기를 하는데요. 눈에 오게 되면 망막에 있는 혈관, 신생혈관이라고 해서 혈관이 새로 생겼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망막에는 혈관이 생성이 돼서는 안 되는데 새로 생성이 되면서 우리 상이 비치는 부분에 혈관이 자라면 그 부분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건 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당뇨 환자를 보면은 막 스troke로 쓰러졌다가 또 초콜릿 먹으면 일어나고 이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혈당이 부족할 때 갑자기. 네, 그럴 때는 잘못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직접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뭐 갖고 다니잖아요.
본인이 인지를 하고 사탕을 먹으면 괜찮은데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 주변 사람이 그래. 이 사람 당뇨인데 쓰러졌네. 저혈당 쇼크다. 마침 이 사람 주머니에 사탕 있네. 똑똑한 놈이 지 죽을 줄 알고 이 사탕을 했네. 사탕 입에 넣었어요. 그게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빨아먹게 되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기도로 넘어서 기도 막혀서 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100%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지갑 같은데 전 당뇨 환자입니다. 네, 그렇게 써놓고 만약 응급처치 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그렇다. 40대 초반. 네, 운전하다가 갑자기 저혈당 와서 네. 그냥 차 들이받고 예, 사망하는 예, 경우도 예. 있어요. 요즘은 치매센터에서 어르신들 그 옷에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옷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이제 못 찾는다 하면 이제 보는 거예요. 조끼로 보고 안에 내용 보면은 이분이 어디 사시는 분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옷에? 예, 옷에 조끼. 조끼에. 그러니까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들만 관리를 해서 그분들만 치매 옷에 옷에 난 예. 난 나이 먹은 사람 무조건 그런 옷을 주나 했는데.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관리를 집에서 하세요. 그냥 나가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면 의사들이 다 검사를 해야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저혈당이다 그러면 바로 하면 금방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검사하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이제 당뇨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기록을 해서 발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보통 특수부대 군인들이 여기 팔뚝에 자기 혈액형 문신으로 새기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나 당뇨 있다 해서 손등이라든가 목 주변에 나 당뇨 환자입니다고 적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수첩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위스 속담에 돈이 없어도 걷기만 하면은 병이 낫는다. 돈 들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걸어보시자고요. 그냥. 예? 걸읍시다. 그래야 우리 진원정 박사님한테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돼요. 네. 자, 지금까지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예. 역시 네. 이 팔은 바깥으로 굽을 수가 없어. 그러면 진짜 이건 이상한 거야. 병원 가야 돼. 이 안으로 굽는 이유가 네. 우리 식구라서 패널이라서 그런지 참 노래 참 잘해요, 그죠? 네. 박수 한번 더 쳐주고 싶고. 나 쳐주죠 뭐. 그래요. 예. 자, 건강과 젊음은 잃고 난 후에 그 고마움을 안다고 합니다. 어? 젊었을 때 젊은 걸 몰라요. 그 고마움을. 네. 건강할 때 또 모른단 말이지. 병 들고 나서야 그 고마움을 느껴요. 아프고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고 우리가 이 순서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진원정의 청진기 톡톡. 안녕하십니까, 진원조입니다. 여기 패널 분들께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 꼭꼭 받고 계십니까? 네. 네. 아주 그 모범적인 집단입니다. 우리는 아예 안 받으면 뭐 과태료 물린다 회사니까. 전 국민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네. 건강검진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문진뿐만 아니라 가슴 흉부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심전도 찍고 기본적이게 그렇게 되는데 혈액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고지혈증 수치, 빈혈 수치, 염증 수치, 그리고 간 수치, 콩팥 수치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정보들을 통해서 본인이 알 수 있는 거, 고지혈증 수치, 흔히 말하는 피가 얼마나 기름져 있는가 그걸 보는 건데요. 고지혈증은 만병의 군원 중에 하나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고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조절이 아니면 당뇨가 가능성이 있고 뇌혈관이 터지는 경우,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 그리고 심한 이제 반신불수가 된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걸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고요. 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 수치 검사를 통해서 술 좀 그만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또 생리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씩 피검사를 통해서 빈혈 수치가 얼마나 되나, 생리량이 많으니까 빈혈이다, 그 때문에 어지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대부분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께서. 그런데 피검사를 해보면 빈혈은 전혀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어지러움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콩팥 수치,
뭐 혈압이나 당뇨가 있게 되고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 또 평상시에 독한 약을 많이 복용하는 분들 콩팥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몸이 붓는다 그러죠. 이제 그건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고, 몸이 붓진 않지만 콩팥이 이미 망가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검사. 보통 피검사면은 하루 정도면 결과가 다 나오거든요. 그 대형 병원에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피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건강 검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또 요즘 많이 발전해서 기본적인 암 검사 같은 경우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남성분들 뭐 전립선에 위험이 있는 분들, 저희 병원에 혈압 당뇨 때문에 약을 계속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제가 피 검사를 해요. 보통 혈압 당뇨에서 기본적인 검사만 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수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보통 뭐 0. 얼마, 1. 얼마 그렇게 범위 내에 있으면은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처음 했는데 6.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수치가. 아, 이건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당장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그 다음날 비뇨기과 가서 검사해보고 전립선 암을 발견하고 지금 치료받고 경과가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연한 기회에 피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꼭꼭 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그 가까운 병원에서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 외에 다른 검사, 좀 더 정밀한 검사, 암 검사,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검사를 통해서 한 번씩 해보신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 혈액에 보면은 혈액 종합 검사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를 하면은 모든 병이 다 이렇게 검사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혈액으로 검사가 안 되는 그 병도 있는 건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략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전립선 수치 검사를 예로 든다면, 전립선 수치가 높아요. 전립선 수치가 높으니까 100% 전립선 아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원인 때문에 그 수치가 올라가는 분도 계세요. 뭔가 피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은 아, 이 병입니다가 아니라 이쪽 동네가 조금 이상하네요. 큰 병 가서 더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알려주는 거지.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아, 이 병이면 그게 아니에요. 지인이 한 분이 계셨는데,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56가지 정도의 병명을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정밀 검사를 하면. 그게 나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내가 얼핏 들은 게 있는데, 저는 사실 혈압이 좀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대. 그래서 자꾸 관리를 하라 그러는데, 걔도 자꾸 술이 땡기니까 이게 사람 미치겠는 거야. 응? 일단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뭐 하는데, 이 직업인 만큼 사람들 만나면 야, 오늘 소주 한잔 해요 이러지, 오늘 저녁만 먹고 가요 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그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또 먹게 되는데, 요새 뭐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먹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최 박사님은 네. 본인의 고지혈증 수치가 좀 높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나 이거 높으니까 술 마시면 좀 영향이 있겠다 하는 걸 마음속에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식은 날 때 나 고지혈증이 높으니까 어제 술 많이 마셨으니까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낫죠.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지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아무래도 술자리 가게 되면은 저녁도 과식하게 되고, 훨씬 더 음식도 기름진 걸 먹게 되고, 또 늦게까지 그 술 마시고 안주 먹고 하고 집에 가면 그냥 쓰러져서 자고, 다음날 아침 늦게 그다음부터 내가 일어나게 얘기해줄게.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아침에 운동하고, 국민 체조하고. 아침에 이 출근해서 보면 눈이 침침한데, 네. 아니 점심 먹을 때 소주 하면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아. 그거 정말 맞는 거야? 아, 실제로 제가 실제 그거 맞는지 모르겠네. 해장 술을 하신 거예요. 대장술. 저는 이제 우리 동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물어봐요. 건강검진 받으시냐고. 그러면 거의 다 10명이면 7, 8명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 저희까지는 그래도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이후 70 넘으신 분들, 80, 90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을 예전에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 네.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면 돈을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주는데도. 그래서 그런 거 좀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혈액 검사 그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저도 매해마다 첫 달에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이제 저도 이제 보다 보면 꼭
검사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든 근원이 스트레스랑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시경도 해봤고요. 저는 대장 내시경도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수면으로 다 봤어요, 이번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위에서 용종이 나왔고요. 장에서도 용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술이나 담배 전혀 안 하는데도 생활 습관에 이제 비만, 이게 살이 갑자기 많이 찌고 나서 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거 용종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검사를 하는데 그게 제가 2년 안에 생긴 거네 그게.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2년 전에 없었는데 요번 검사. 대장 내시경 할 때는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내시경 수면을 할 때 같이 한 거예요. 했는데 저도 계속 장이 안 좋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 검사를 해야 돼요. 검사를 2년 해야 만에 한 되겠더라고요, 번씩 해도 정말. 초기가 되는 거거든. 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야,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병원 한 번 안 가봤어. 주사 한 번 안 맞았어. 그게 제일 바보 같고 제일 미련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분들은 이제 병원 가면은 응급실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 장례식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병원문을 놓고 하십시오. 그럼 오래 사십니다. 지금까지 정진기 톡톡이었습니다. 예, 네. 막국수. 네. 그냥 짝짝 입에 땡기게 먹고 출장 싶네. 가서 말씀하시면 제 이름 되면 30% 할인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행 네. 가는데 또 호반에도 씨 춘천만큼 좋은 게 없죠. 맞습니다. 여행 얘기하다 보니까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다리가 떨릴 때는 가면 고생이죠. 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여행 다니라는 얘기인데 네. 그 건강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원종의 정진기 톡톡. 예. 와우. 안녕하십니까, 진원주입니다. 네. 여기 여성 패널분들 여러 명 계시는데 혹시 여성 호르몬 제제 복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 먹다가 말았어요. 연세가 좀 다들 그럴라 연세. 뭐 내숭들 봐. 어머. 저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요? 저만 먹고 있나요? 저는 안 먹어본 적 없어요. 어머, 우리 약사님도? 저는 안 먹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여성 호르몬 제제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젊은 여성 가임기 여성들이 복용하는 피임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갱년기에 접어들고 폐경이 되면서부터 이제 몸에 여성 호르몬이 점점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흔히 여성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남성처럼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뭐 여성 호르몬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먹기도 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호르몬 제제를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 100%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용하기 전에 산부인과 같은 데 가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이걸 복용해도 안전하겠다 싶으면 처방 받아서 복용하신다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 복용은 보통 평균적으로 좀 언제부터 먹어주는 게 좋은지 보통 알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하게 되시면은 호르몬 농도를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폐경쯤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호르몬 약을 먹으면 진짜 효과는 있나요? 여성분 많이 걱정하시고 노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여성 호르몬이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기분이 좀 좋아진다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점점점 남성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여성화 되는 경우의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막 우울증도 오고 남성 갱년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나요? 아니 이거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네.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자가 남성화돼서 집안에서 남자는 어머머머 이러고 앉아 있고 여자가 이게 이것도 못해 이렇게 남성화 여성화 바뀌어진다니까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남성화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지금 아주 그냥 군림을 합니다. 근데 그 젊었을 때 두 남녀가 있으면 서로 극단의 상황에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가운데로 비슷한 성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 극단에 있던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점점 남성에 가까워지고 여기 남성분도 남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면서 여성 쪽으로 가까워지고 결국은 중성에서 만나는데 처음에 여성이었던 분들은 이쪽으로 조금 오니까 너 왜 남자처럼 그렇게 변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남성분들은 그 흔히 말하죠. 갱년기가 되면 드라마를 안 본다고 남성분들. 너 왜 여자처럼 질질 짜냐 그렇게 되면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고요. 그렇죠.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 가운데 정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원래 있던 성격에서 조금 변하기 때문에 왜 너 남자처럼 변하냐? 너 왜 여자처럼 변하냐? 그러는 거지. 남성분이 남성 호르몬이 적다고 해서 완전 여자처럼 그렇게 가진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약국에 있다 보면 갱년기 장애로 오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은 전문 의약품이라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거고요. 또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는 식물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대체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갱년기가 오면 막 불안하고 막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여성 호르몬이 주로 근육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마르신 분들이 갱년기 장애 여성 호르몬 부족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 박덕순 약사님은 갱년기가 예, 저는 이제 이게 근육이 좋고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가 필요가 없고 검사를 뽀삐 했을 씨도 때도 없겠네. 예. 검사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 아무 이상 없으면 안 먹어도 그럼요,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그래서 먹죠. 저는 안 먹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고 강래 씨 말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갱년기가 뭔지를 몰라요. 없었어요? 브라보. 없었어요. 아직 안 온 거죠. 아직 안 올 땐 됐는데 문턱에 있는데. 저는 나이로 볼 때는 지나갔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 나이가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예, 젊은 사람도 갱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해 여성 호르몬 분비하는 곳이 난소 쪽에서 많이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 난소가 정상적으로 그 성장했던 여성이라면은 뭐 40대 중반, 50대 60세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점점 낮아진 게 정상인데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유전병이 있다든가 본인의 다른 병이 있는 사람들은 조기 폐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30대 중반 돼서 폐경이 돼버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 여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어느 나이가 이게 갱년기다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대체로 이때쯤이다. 중년의 여성. 근데 그걸 여러분들 본인이- 나이에요. 딱. 아니 일단 제 얘기 아닌 것 갱년기 제가 경험을 강나연 작가님 딱 네네. 제 지금 얘기 아닌 것 주인공이구만 같아요. 보니까. 저는 약을 아니 안 내가 뭐 먹어요. 책을 읽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더만 이야기. 여성 호르몬제. 근데 그 대신에 부작용이 엄청 많이 따르더라고. 막 살이 호르몬제가. 찐다든지, 암도 발생해요. 암도 뭐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의 호르몬제 걱정이- 먹으면? 네. 그래서 유방암 걸린 분들 주변에 보니까 그 호르몬제를 못 먹게 그러니까 한다고. 네. 그 암이 걸려도 유방암이나 이런 걸리는 사람들은 일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뭐든지 간에 좋으면 부작용이 많이 아니 저희 따르니까.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네, 의학적으로 개인- 증명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제가 맞습니다. 맞아, 그게 나오더라고. 제가 그 우울증이 살짝 와가지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너 추천하더라고 산부인과 가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봐라. 그래서 정말 진찰을 받고 한 달을 먹는데 살이 막 쪄요. 많이 한 먹어서 달에- 그런 게 아니고. 땡겨요 진짜로 음식이 먹으니까 살이 찌겠죠. 근데 내가 이걸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막 이렇게 저 먹어지는 우리 작가님도 게. 지금 자기도 그렇다고 오케이 그러네. 네, 그래서 네. 또 다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이거 너무 살이 찐다. 한 달도 안 돼 5kg가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제가 임의로 안 먹고 있거든요.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없던 병이 새로 생기거나 생긴 게 악화되는 건데 보통 이제 유방에 있는 멍울이라든가 혹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커진다든가 없던 혹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난소나 자궁 쪽에 혹이 생긴다든가 무록이 점점 더 커진다든가 그래서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피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농도를 측정을 하고 유방암 검사를 통해서 혹시 유방암에 그 소인이 있지 않나 아니면 유방에 다른 그 리스크 팩터가 있지 않나 보는 것과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나 자궁 쪽 나팔관 쪽에 다른 이상이 있지 않은가 이상이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인가 무록이 있다고 해서 100% 이건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무록이 있더라도 복용하면서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나빠졌나 그대로 있나 그대로 있다면 계속 복용을 해도 되는 거고 혹시라도 그게 조금 커진다면 호르몬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복용을 중단해야 되죠. 그리고 단순히 기분만 우울하다고 해서 호르몬 제제를 처방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기분이 우울했다 그러면 우울증 약을 처방을 하는 거고 그렇겠죠. 보통 이
병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 이게 기분만 단순히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갱년기 증상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는 게 전반적인 컨디션을 호전시키는 데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호르몬 제제 처방을 받으셨겠죠. 네네네. 그 뭐 저는 골다공증 그냥 같은 지나가나 거 봐요. 저는 예? 그냥 이런 거 지나가나 있는 봐요. 분도 이거 호르몬제 먹으니까 뭐 골다공증도 뭐 낫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원래 그 저 네. 비아그라도 뭐 여기 뭐 저거라며요. 혈압 이게 혈액순환 혈액순환제. 저렇게 맺는 게 그게 그 뭐 그쪽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 강남 작가님이 지금 살짝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 그냥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느냐. 네. 근데 그건 아닐걸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들 예. 한 번은 이 갱년기라는 게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엑스레이처럼 뼈가 골절이 되면 엑스레이 보면 아 이거 골절입니다 하고 아. 명확하잖아요. 근데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면 갱년기가 아니에요. 흔히 말 방송에서 그 텔레비전 광고에서 많이 나오잖아. 땀이 많이 난다. 얼굴이 붉어진다. 덥다. 불면 굴죠. 여러 가지 많이 증상이 있는데 땀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단순히 땀만 많이 난다. 그러면 병원에 와서 저 땀이 많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아 갱년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혹시 갑상선에 장애가 있지 않은가 검사 먼저 해봅시다. 얼굴이 쉽게 붉어진다. 홍조가 있다. 그러면 혹시 미주신경 장애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혹시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약의 부작용이지 않은가? 그렇게 먼저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근데 증상이 하나 모여서 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아 그럼 이런 걸 통틀어서 갱년기 증후군이라 이렇게 하는 거고 흔히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증후군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한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 모여서 큰 덩어리를 이루면서 증후군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만 쪼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을 알면 거의 나은 것이다. 자, 이렇게 참 우리가 세세하게 알고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관심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신혼정의 청진기 톡!